문제는 실질 성장을 나타내는 수출, 투자, 소비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계의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데 이 차트가 무색할 만큼 기업이 헌차를 잉여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일본의 제조업이 겪었던 가정들을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지금 시기와 되게 유사한 경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면 구조조정이 진행되게 되고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현재 일본의 기업의 시가총액과 밸류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초석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더 비과세 영역이 늘어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부동산이 망한다 안 망한다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한국은 구조적으로 양극화의 해소의 과정이 안 보여서 저는 이걸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럼 대책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 이 지구촌 곳곳이라는 말을 요즘은 여러분들도 저도 좀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희 3프로TV가 결국은 뉴욕 시대를 이번 주에 열었습니다. 많이 성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것도 뉴욕 월가에 어찌 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안에 저희 3프로TV의 스튜디오를 소박하게나마 만들고 거기서 미국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 해드리는 이 멘트가 오늘은 저만 그런가요?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을 저희가 모십니다만 애널리스트 또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쩌면 굉장히 지엽적인 거 그리고 내로다운한 주제만 추궁하듯이 여쭤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한국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어떤 이정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좀 심각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소장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제가 이 멘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날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됩니까? 뭐 다음 분기에 어떻게 돼요? 혹은 내일 모레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애널리스트들한테. 네네.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 투자를 만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좀 장기적인 그런 리포트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시장의 요구 사항이죠. 뭐 제가 가진 주식이 어떻게 되냐, 이번 달 조정은 회복 가능한 조정이냐, 이것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또 숙명이기도 하니까 보수의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요즘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 혹은 또 힙한 동네에 가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서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와, 한국 익사이팅하다고. 그렇죠. 이런 나라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또 경제 지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관계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거 하면 아우 미래 없네. 뭐 흔한 얘기로 탈출은 뭐 지능순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데 주요 기관들의 전망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순환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예. 그러니까 노동, 자본,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예. 얼만큼의 자본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되고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수출의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되게 우려스럽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인구와 관련된 문제들이나 자금의 유출 같은 것들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은 반도체이고 대기업 중심의 경기의 회복을 알리는 지표가 수출이다 보니 관련 데이터들이 돌면서 올해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순환적인 회복들이 나오고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 문제의 인식과 순환적인 회복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수출의 회복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네. 수출 회복 과정에서도 소비가 계속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 전망은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최근에 경기 돌아설 거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내수를 근간으로 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암울하죠. 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용기를 낸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좌와 우가 양극으로 나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 한쪽에서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요. 글로벌 자산을 근간으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애널리스트, 금융업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주식을 채권을 보는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이 오를까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좋은 얘기하다 나중에 쭉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어려운 거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 뭐 많이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뭐 인구 소멸 얘기도 했으면 뉴욕타임스에서 꽤 됐습니다만 뭐 중세 흑사병에 비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네. 이따 차트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부동산은 위기를 겪을 거냐, 금융의 시스템은 안정적일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심각한 양극화를 겪고 있죠. 그리고 기업의 수출은 사실 되게 우호적입니다. 6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지만 6월을 근간으로 글로벌 이익 모멘텀을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익 모멘텀 1등인 국가입니다. 네, 좋았을 거예요. 반도체 등. 7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수출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수출의 회복은 기업의 현금의 잉여 누적으로 기업은 계속 현금이 쌓이는 거죠. 근데 가계는 뭐가 쌓이고 있죠? 부채가 쌓이고 있는 형국인 거죠. 부동산도 서울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반포의 어느 아파트는 국평이 55억이랍니다. 그럼요. 펜트하우스 180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부동산들은 끝도 없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PF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예 개발 자체가 이제부터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업자들을 저도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뭘로 나타내냐면 사인프라의 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나라 1등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살률, 이혼율, 그리고 출산율 이건 끝에서 1등이긴 하지만 고령화 비율. 아니 그 다 양극화야.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쨌든 한국에 뭔 제도나 무슨 뭐 이념이든 뭐가 들어오면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간대요. 그렇죠.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북한 사회주의 가장 극단적인 데잖아요, 저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든 풀어나가기 힘든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념적인 관점에서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그림을 공감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공감대의 형성 내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세계 경제의 GDP의 총액을 가지고 순위를 매겼을 때 한국이 중국 다음에 2등이었나 3등이었나 그랬습니다. 엄청 긍정적인 시나리오였죠. 뭔가요? 성장률이? 한국의 경제 총액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맞아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올해 보고서가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2050년, 2075년,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올라올 수 있냐라는 걸 비교해 보면 한국이 10위권 언저리의 경제에서 계속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75년에 한 24등 정도의 국가가 되는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저 위에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아까 골드만삭스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뭐 우리가 2등은 된다고 했다며. 그렇죠. 한국에 엄청 큰 국뽕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순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겠지. 내려가 있냐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왜 우리 위에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의 국가들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골드만삭스가 추정했던 건 잠재 성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과 인구, 자본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를 놓고 프로젝션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이게 미끄럼틀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한국의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추정치까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외국계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국가의 비중, 주식의 비중을 결정할 때 이익의 성장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이익의 성장을 예측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뭘까요? GDP 성장률이에요. 그 근간에서 이제 EPS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을 그렇죠. 거니까 한국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계속 잠재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 그러니까 인구가 얼만큼 늘고 자본이 얼마나 총액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기술의 우위가 있냐라는 건데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또 1등하는 거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OECD 기준으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처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혹자가 저한테 우리가 일본의 선례를 우리나라 개인 웰스 마켓이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웃기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20-30년의 장기 불황을 갖기 전에 가계자산의 구조적인 팽창이 있었고 한국의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 가격의 버블도 있었지만 일본이 가장 많은 자금이 쏠려 있는 건 예금이죠.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본은 장기 불황을 겪는 구간에서 정부 부채 확대와 동시에 일본의 개인 자금들이 미국의 국제 호가를 건들 정도의 뭐 나회부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회자되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다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 정도의 그림인 거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와 국내 고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외자 기업들의 유입이 멈추기 시작했던 안 거죠. 들어오죠. 네. 이른바 그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자본은 사실 투자의 베이스를 의미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투자 자본 투자의 근간이었던 부동산 투자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거죠. 총 요소 생산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나머지 어떤 국가보다 R&D 지출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술 중심의 사업 구도를 대기업들이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OECD에서 또 1등하는 게 있거든요.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네,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 1등이에요. 근데 자영업자의 서비스의 생산성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IT 중심의 수출 국가이긴 하지만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더 큰 문제는 실질 성장을 나타내는 수출, 투자, 소비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의 대외 활동들이 대내로 못 이어지는 건데 이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근간으로 풀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경제를 배우잖아요. 경제의 3대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합이 정부 지출이랑 맞물려서 GDP 총액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2012년 정도까지는 선순환 경제였습니다. 기업의 수출이 노란색의 투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기업의 투자가 고용으로 일어나서 가계 소비가 확장되는 그림이죠. 이게 3조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후의 세상까지도 우리나라는 선순환적인 경기의 회복 그리고 기업의 성장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파열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예요. 왜일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이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제조 중심이었던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레벨업이 진행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창출된 현금이 다 어디로 갔나요? 기업. 중국에 재투자된 거죠.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자금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을 근간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정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나머지 서비스업마저도 소비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보다 더 싼 지역으로 생산의 기지가 이동되는 일들 글로벌 공급망에서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회색선인 수출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내 투자가 나오지 않고 소비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순환적인 부분에서는 이 어떤 환경이 벌어졌냐 경기가 위축되거나 혹은 수출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금리를 낮춰서 신용을 창출하기 좋게 만들어서 자산 효과를 통한 부동산을 통한 소비 회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극명하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업이 돈을 버는데 대내 투자가 없으니 하지만 돈을 빌리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니 자영업자가 늘어난 거고요. 그 가운데서 부동산 가격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심화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그래서 지금 기업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가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 순환적인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의 직면에 있는 거죠. 이 차트가 제가 말한 거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데 소비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근 10여 년 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가계부채 증가가 되게 약해 보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 축이 올라온 거예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코스피 200의 잉여원금입니다. 가계의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데 이 차트가 무색할 만큼 기업이 헌차를 잉여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정자산 투자로 보면 이제 국내보다 해외 투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차트가 되게 재밌는데 2023년에 미국의 리쇼링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오늘 1등 참 많다, 그죠? 미국에서 고용 창출해준 나라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2만 명 좀 넘거든요. 더 재밌는 숫자를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20대 그룹에 같은 해 2023년에 순고용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2만 명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에서 20대 그룹이 2만 명을 했다. 순고용을 한 거죠. 연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미국에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 모이거나 기업의 투자가 지금 다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추산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과거와 같은 낮은 관세 내에서 자유무역 구도의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 기업이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은 그쪽으로 가는 한국 거죠.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정부의 역할은 자원의 재분배겠죠.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보라색 선을 보면 정부의 지출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적었나요? 총액이 아니라 늘어나는 레벨대로 보면 정부의 자원의 지출은 과거 그 어느 정부 모두가 실패한 지출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국에서 우리는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한국은 기업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넥스트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큰 그림,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경기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장기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려면 20년 주기의 제조업의 르네상스의 역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제조업 중심의 르네상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산업이 잘 될 때 이 국가가 르네상스였냐면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산업이 잘 될 때가 이 나라의 르네상스예요.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이게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거든요. 근데 철강이나 뭐 이 기계류들이나 화학이나 이런 중간재들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얘들의 완성 수요가 누구냐면 결국은 자동차랑 IT 제품들 이런 그렇죠. 산업들이죠.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 모두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성장하는 산업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의 대부분의 종주국이 이 미국과 유럽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20년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기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왔고 그게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왔고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걸 다시 인도 베트남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의 고도화와 그리고 경제 구조의 변화, 임금의 상승, 생산 비용의 열이들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국처럼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끝나는 국가가 되면 다 이런 양극화를 겪고 내수가 다 무너지고 출산율이 급락을 하고 고령화가 확대되고 부동산의 가계부채 버블을 다 겪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미국과 유럽 자원이 저렇게 많고 인구가 유입되는 나라랑 우리랑 비교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대상의 벤치마크는 일본과 대만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선례와 대만의 선례에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본인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저는 반면교사의 대상이 아니라 전면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본의 제조업이 겪었던 가정들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본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대한민국의 레토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예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경제를 보내지 않았어요. 보시면 1960년부터 보이는데 70년대 중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반도체, IT, 기계, 조선, 화학, 철강의 글로벌 맹주였습니다. 80년 초반에 전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는 일본이었어요. 근데 85년 프라자 합의를 겪고 지금 중국보다 더 가혹한 규제를 미국이 일본에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산업들이 다 무너졌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야, 너 NEC 도시바 반도체를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일본의 반도체와 IT 산업이 전 세계를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겪고 일본의 반도체 규제를 겪고 나머지 산업들의 전면적인 규제가 진행되면서 맞아요. 일본이 이때부터 85년부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계산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건 뭡니까? 기업의 수출의 경쟁력이 조각이 나니까 뭘로 보충을 하죠? 금리를 미친 듯이 내려서 가계의 소비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 자산에 버블이 끼고 소비는 좋은데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됐죠. 근데 이때는 일본의 불황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80년대까지 일본의 GDP 성장률이 5%, 프라자 합의 이후에도 4%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2배가 높은 성장이죠. 이게 어떻게 불황입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때부터 이제 일본 항상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전반적인 불황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는데 맞아요. 일본의 구조적인 변화는 2012년 아베노믹스죠. 일본에서 봐야 될 건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정부의 역할인 건데요. 네. 흔히들 착각하시는데 기업은 돈을 못 벌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건 돈을 못 빌려서예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일본 기업의 파산 건수입니다. 85년 프라자 합의를 하고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전례 없는 기업의 파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네.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코로나 때 구조조정이 되려 일어나지 않았던 건 뭐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그러네요. 기업의 파산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 파산 건수와 5년 후행해서 뭐가 늘어나죠? 기업의 인수합병이 비자발적
기업의 도산을 통한 맞아요. 인수합병들이 진행되기 구조조정 시작하면서 기구에 의한 비자발적 인수합병이 그때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과 되게 유사한 거죠. 일본의 고정자산 투자와 생산 능력과 가동률을 보면 한국의 지금 시기와 되게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생산 능력을 이때부터 보면 이때부터 급격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게 되고 이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현재 일본의 기업의 시가총액과 밸류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초석이 됩니다. 일본에 정유업체가 29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유업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S-오일이다, 뭐 칼텍스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회사들. 네. 우리 서너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일본의 정유업체가 2개로 줄어들었어요. 아. 네, PPP, PS, PVC 이게 이제 네. 에틸렌은 근간으로 한 대표적인 화학 제품들인데 이들의 기업 수도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범용 제품들의 상위 2, 3개사의 점유율이 다 8, 90%까지 올라온 거죠. 가전업체는 8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많았죠. 남은 건 2, 3개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데만 해도 우리 기억에 뭐 싸뇨라든지 이런 데들. 그렇죠. 싸뇨도 그때 많이 들고 다녔어요. 맞아요. 저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업이 줄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아래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범용화학 제품이 아니라 특수화학으로 넘어간 기업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한 부분이나 나머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부분에서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기술 우위를 갖는 기업들이 이때부터 살아남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특화한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 수가 줄고 부실이 늘었지만 보시면 소재업이 이때부터 시가총액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그 과정에서 소재 기업의 영업이익은 기업 수가 줄었으나 대려 늘어나는 사이클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기업의 구조조정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만 한계 기업의 퇴출과 어마어마한 신용의 위험들과 내수의 불황을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2가지의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6대 기업의 시가총액의 부분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부터 하면 아직도 기억은 합니다. 2020년에 제가 잘한 게 있다면 팬데믹 때 바닥을 외친 거랑 그리고 한국에 바이코를 낸 겁니다. 네. 제가 그때 한국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한국이 나머지 국가보다 괜찮을 거라는 스트롱바이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의 저의 인사이트 때문이에요. 뭐였냐면 2015, 16년부터 여기 보시는 그룹의 총수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재벌 총수가 이야기하는 신산업들이 다 적자 사업이고 자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업부가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적자 사업부가 아니라 앞으로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는 밸류업의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그룹들은 2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뉴 이코노미와 올드 이코노미가 있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 올드 이코노미도 대박이 난 겁니다. 정제 마진, 아까 종규가 나와서 이야기한 정제 마진이 중국이 4조 위안에 투자를 했었던 차화정 때보다 좁았어요. PPP, 철강, 스프레드나 마진들 영업이익률이 극도로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기업은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고비잖아요. 100억 버는 회사가 10배 PER 적용받으면 1000억의 시가총액이 되는 건데 2020년은 대한민국은 보니까 올드 이코노미의 EP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새로운 총수의 새로운 사업들의 성장과 기대감은 높아지는 거죠. 이익과 밸류가 다 좋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했다니까요. 미국은 시가총액이 탈락을 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엄청 큰 바이코를 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우리나라 증시를 끌고 가고 개인 투자분들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큰 배경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영제 사업의 현금 흐름이 작살이 났죠. 근데 신경제가 대부분이 적자 사업부가 된 겁니다. 그 몇 년 만에?
그렇죠. 반도체도 하기야 LG화학에서 LG에너솔루션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시총 100조를 치고 그죠? 그게 불과 뭐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뭐 SK그룹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야 진짜 몇 년 사이에 그죠? 그래서 국영제의 현금 흐름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네. 신경제의 현금 흐름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경영난이나 자금난을 겪는 그룹들이 하나둘씩 나오죠.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우리는 다 문제가 되고 위기를 겪고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희망은 한국에 있다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일본과 같이 기업의 대규모 부실을 확정하고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는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즘 SK도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현대도 포스코도 하나도 뭐 요즘 회자되고 있는 그룹에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느껴야 될 첫 번째는 1등하는 사업부가 없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이 없다는 거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압도적인 1등이 없고 그리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는 산업에 미국의 실질적인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는 올해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은 훨씬 더 심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압도적인 1등이 이 산업의 밸류체인이라 그러는데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해 놓지 않은 상황이니까 외부가 흔들리면 한국의 영향은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놓은 그룹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영자에서 알짜배기만 남겨놓는 구조조정이 저는 일본과 다르게 선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클 거다.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신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밸류 프로그램하고 어떤 기업이 여기 리스팅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100조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들이 어떤 레벨업의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고 SK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LG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택을 해나가고 있는 그림이죠. 이게 그냥 지주 애널리스트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차 전지 관련한 사업부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고 지금 범용화학 부분에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영제를 인수합병한다면 언제가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냐면 오늘이 제일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산업이 그 얘기는 국영제 인수합병 가격이 오늘이 제일 높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거 갖고 있는 게 오늘이 그런 얘기도 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랑 네. 순환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국영제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공급의 물량이 확대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냐면 2028년을 기준으로 중국도 탄소 피크의 정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중국은 25, 26이 설비 투자가 가장 많은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구형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철강, 비철, 정유화학 중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닌 범용에 대한 부분이 수요의 회복이 아니라 공급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라서 예. 이게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화? 네. 네. 그룹이죠. 이게 대표적인 과잉 산업에 들어선 태양광 패널 관련한 부분에 오히려 공격적인 지금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패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상황에서 나머지 산업으로 넘어가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건 악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그룹을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룹사들이 구조조정의 선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건 일본과 다른 한국에 거는 저 하나의 기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밸류업에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을 벤치마크해야 되고, 오늘도 제가 엄청 아끼는 애널리스트 몇 분이 펀드 매니저들 모시고 일본에 출장을 갔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건,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한 건 구조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었고, 그 안에서 정부의 그리고 재정정책과 엔화의 유리한 환경 내에서의 기업의 외형의 확장, 수익성의 개선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결국은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구조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룹사들이나 저평가된 대기업에 투자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왔는데, 그 초석을 올해부터 진행돼 우리나라 그룹사들의 구조 재편, 구조 조정으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영제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고용 유발 개수가 높습니다. 정부가 인허가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사는 것들도 되게 망설여져야 되는 부분일 텐데, 저는 어떤 결론을 드리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이기는 그거잖아요. 니네 들어와서 생산한 거잖아요. 뭐 그것뿐만 해리스 아니라 이기도 해리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룹들이 해외 투자 관련한 부분에서 필연적인 생존의 전략들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나라 대형 유통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월봉을 보면 딱 우리나라의 헌주소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체들 몇 가지가 자금난 때문에 최근에 엄청 문제가 됐었잖아요. 전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의 신용위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산업의 집중, 그리고 국영제와 신경제의 현금 흐름의 개선을 완성시키는 단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룹을 장기 투자할 때 선별할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떡하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업 결합 건수를 공정위에서 발표를 하는데 M&A 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수합병 건수도 뭐 회계 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기업은 인수합병할 때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사는 기업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빌려서 하죠. 네, 대부분 펀드를 만들거나 돈을 빌려서 하는데 작년 재작년은 금리가 높았죠. 그러면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기업이 싸지 않는 한 이 현금으로는 가지고 인수합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높은 밸류로 팔고 싶은 거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이 되게 뒤처졌던 것들인데, 저는 이제 금리가 내려오는 환경,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나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심화되는 환경, 저는 금리가 내려온다고 중소기업들이나 신용이 불안한 기업들이 대출하기 좋은 환경이 전 되려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 건수가 되게 많아지고, 근데 아쉽게도 어음의 부도율들은 뭐 최근에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트렌드 자체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고, 제조업의 부채 비율보다 부채 총액들도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이나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례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정책의 지원들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지원돼야 되고, 이 산업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선례를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IB의 본업에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주안적으로 봐야 되는 산업은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의 부실과 관련된 NPL 비즈니스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되게 많은 구간이고, 그게 진행돼야
한국도 산업구조의 재편과 경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업에는 도전과 응전 이런 또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네요. 그죠? 그나마 그런데 아웃룩으로 봤을 때 3대 경제 주체 중에 그나마 돈도 그쵸. 거기 몰려 있고 또 그 내부에서도 뭐 양극화가 있긴 있는데 네. 양극화의 상단에 있는 그 그룹 대기업 그룹 내에서도 명암이 굉장히 갈리네요.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사업이 뭐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AI 관련한 부분의 논쟁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의 등락폭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룹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성공적인 미래 사업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집중과 국영제 산업에 대한 정리와 현금 흐름의 개선들이 저는 성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게 대외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대외 환경이 좀 좋을 때 그런 구조의 조정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항상 보면 그런 거 좀 하려 그러면 대외 환경이 또 안 좋아지더라. 그렇죠. 대부분 위기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나쁜 현실이지만 제조업은 20년 이상의 르네상스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국가들로 넘어갔던 거 안정적인 내수 시장의 그림, 그리고 정부가 보조하고 그리고 R&D가 유지되면서 사업의 1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유럽의 제조업이 다 무너져도 독일의 압도적인 기계 산업에 대한 우위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 같은 사업들, 그러니까 대만도 똑같은 구도로 가도 TSMC를 근간으로, 제가 오늘 대만 이야기 안 드렸는데 보고서는 다 있어요. 이거 꼭 그 홈플 게시판에서 올려드릴게요. 네. 네. 대만도 우리랑 다른 게 한 가지죠. 반도체 중심의 사업이에요. 대만은 기업 용수나 전력 이런 것들의 20-30%를 전체에서 반도체로 쓸 만큼 높아요. 지금 대만이 해외로 나가는 건 더 이상 꽂을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만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TSMC의 성장이 후공정을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거죠. TSMC, 삼성전자의 S는 사우스 코리아의 S가 아니잖아요. TSMC의 T는 타이완인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TSMC가 뭐 어려운 것 같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렇죠. 매뉴팩처 컴퍼니. 맞아요. 예. 그리고 대만이 또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대만은 고용률이 93인가 98인가 그 정도 수준일걸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냥 저는 대만 지인들이 좀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의 바탕에 자본주의를 들어왔고요. 대만은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하기 유리한 환경 내에서 우리나라는 똑같이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의 노동 참여 비율들이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내수와 반도체 산업이 내수로 이어지는 연계고리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대만은 제가 정확한 통계치지 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업이 현금을 잉여하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높은 페널티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도의 차이들에서 우리가 기업의 전략과 기업의 수출이 가계로 이어지는 관점이나 기업의 성장이 나머지 산업의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의 인프라들이 조성되는 것도 한국 경제의 큰 숙제가 되겠죠. 그래요. 챕터 2 가계. 엄청 길죠.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계는 짧게 하면 아무런 차트 좀 보실래요? 기업의 60년부터 그린 거예요. 수출이 이런 레벨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가계 소비는 순환적이나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고용의 위축은 내수의 절벽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많아진다는 건 소비가 줄죠. 주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주는 거니까요. 이러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김프로님이랑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요게 그거거든요. 가계부채 총액이랑 증감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은 GDP 대비한 가계부채. 호주가 더 많네. 호주는 사실 옛날부터 많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DSR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높잖아요. 호주는 집을 살 때 대출이
110% 100% 이상 나오더라고 거기. 인테리어 비용까지죠. 그러니까 거주가 하나의 사회 복지의 개념. 브로커리지 그 피까지 다 대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호주는 압도적인 선진국의 경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네. 문제는 한국은 나머지 국가보다 가계부채 비중도 높고 부채 증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은 대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신문에도 저희가 사실 녹화를 지금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오늘 웬만한 경제신문에 탑 기사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금융 정책이 맞아요. 더 헷갈리게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자금집행 기관에 세미나 왔는데 네. 미국 경제 이야기를 잔뜩 드렸는데 끝에 한국 부동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연체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지겠죠. 근데 제가 네. 개인 투자분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우리나라 상업은행,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한 4, 5%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죠. 네. 0.5% 그럼 정도. 망해요. 우리나라 시중은행 연체에서 5%가 망합니다. 0.5%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용도 위험도 네. 심각한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4, 5%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이 그러니까. 80개 정도 되나요? 예. 지금 8%를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 연체율도 지금 요게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노란색인데 지금 이게 이제 2% 수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2014년이니까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착시가 있어요. 리볼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카드사는 10년 만에 우리나라 카드사가 한 8개 정도 될 텐데 예. 지금 이게 엄청 좋아요. 아. 이게 왜 좋냐? 저신용자들이 카드론 대출이 늘어난 거고 완전 고금리 아니에요. 네, 카드 연체가 싫어서 리볼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고이자 마진의 수익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연체율이 많아서 한국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한국의 신용의 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우량 기업과 한계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들은 자금난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회사채 시장이 너무 좋아서 돈이 많아서요. 엄청 저금리로 돈을 거의 다 빌렸을걸요. 또 그것도 2, 3년 전부터 그 금융기관이 드라이브를 넣어서 개인의 채권 투자를 엄청나게 땡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전에는 진짜 돈 많은 분들만 이제 요즘에 무슨 10만 원, 20만 원짜리 채권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용도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싸게 돈을 빌리는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왜냐면 은행에 쉽게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빌린 돈도 비 올 때 이제 우산을 뺏는 은행들도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부동산 PF나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들의 부실도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부의 자원들이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이야기지만 카드 연체율 올라오는 것들이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들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심화되고 그건 위기의 형식이 아니라 양극화의 그림으로 넘어가겠죠. 우리나라 저축은행 한두 개가 부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신용위험 막고 있냐면 은행들은 돈이 많이 버니까 충당금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카드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연체율이 높지만 사실 부실 채권이 많은 건 위험이 아닙니다. 부실 채권 대비해서 안전자산이나 충당금을 얼마가 쌓았는지가 신용을 보는 지표거든요. 그런 것들의 문턱도 높아져 있어서 신용의 위험으로 가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형국들인 거죠. 자, 그럼 어떤 위기들이 나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들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의 위험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수출이 좋아진다고 해서 상권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유럽은, 일본은 팬데믹 때 미친 듯이 돈을 풀었죠. 재난지원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영업자들한테 부채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자를 갚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원금을 갚아내야 되는 건데 내수 회복의 방향성이 좋아지기가 되게 어렵죠.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 데이터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소비액도 우리나라 소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셨죠, 여러분? 소비 증가율에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이다 동남아 가셔서 카드 긁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소비로 잡혀요. 근데 물론 절대 다수는 내수 소비죠. 워낙 포션이 크니까. 근데 증가율로만 따지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제주도 안 가고 네? 제주도 안 가고 일본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국을 위해서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국내 소비하자 이런 이야기도 솔직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서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언저리 정도 수익인데 자영업자들 중에서 2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을 차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200만 원 좀 넘게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자기가 200만 원 못 갖고 가니까 폐업하고 내가 그냥 알바를 하겠다.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그게 좋은 케이스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왜 그렇게 못하냐면 부실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내 고용의 문제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영업자의 부실의 확정은 신용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세 번째인데 상가주택과 관련된 공실에 대한 우려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연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험을 저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들을 위한 대책들이나 내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작은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금기의 영역인데 김포 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양면 흑과 백에 대한 질문인데 야 우리나라 부동산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 위기 나와 안 나와 이거죠. 잠깐만 여기서 잘 선택하세요. 요 논쟁점에 들어오는 순간 매우 피곤해지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세 개의 그냥 선례들을 알려드리고 제가 느끼는 관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 좀 길어도 뭐 해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부동산이 안정화됐던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28페이지 좌측 가운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일본처럼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미국처럼 금융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같은.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망해서 부동산도 가는 건데 이건 짧고 굵은 조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 아일랜드 요게 보시면요. T 플러스 20, 40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분기면은 그러니까 60분기를 봐야 뭐 20년 뭐 10년 이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엄청난 장기적인 문제를 겪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일까라는 거 보면 제가 되게 평업한 그 변수들인데 대부분 이 위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저거 아니다? 저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없고 한국의 부동산 위기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저는 이미 와 있다. 그걸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이 뭔지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하려면 대출 총량 축소랑 상환 능력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다시 위축되고 금융에 대한 다시 위축쳐서 상업은행 부실이 확대되는 선순환구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고 사회적 아젠다들도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지금 대환경 나빠지는데 부동산 누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느 정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정부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근데 저는 은행이 부실을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계 부채가 기업의 부채보다 훨씬 리스크가 낮습니다. 위험 가중 평균도 낮고요. 근데 소득 4,5분위, 자산 4,5분 이게 뭐냐면 겁나 잘 살고 겁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돼 있습니다. 얼마냐고? 전체 부채 70%입니다. 가계 부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저 1금융권 얘기하는 은행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위험에 대한 가중 평균도 낮은 자산들이 담보 물건이 안정적이고 신용의 위험들이 되게 낮은 자산 위주로 만들어져요. 그럼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건데 충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 재무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바젤3 이상의 신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합니다. 저희 회사도 계속 돈 벌어서 충당금 쌓고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충당금이 작년에도 이만큼을 쌓았어요. 이게 하늘색인데 실질적인 은행이 위험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같은 사례들이 1금융권에서 반복되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부동산 양극화인 거잖아요. 서울에서 KTX 타면 1시간이면 되죠? 1시간 반이면 대구까지 가거든요. 그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사회 간접 인프라들이 거의 다 전멸했어요. 다 서울로 흡수됐죠. 교통과 통신의 발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평택 이남으로 나누더라고요.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 이미 부동산은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평택까지를 대수도권으로, 평택 청주까지를 대수도권으로. 그렇죠. 그리고 서울도 보면 여의도 강남에서 1시간 거리인 한안과 김포 이쪽 지역으로 해서 부동산이 완벽한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는 맥스가 1시간 반이고 대부분 1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북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은 회복되지 못하고 아래 가격의 수요 가격이 빠지면 다 어떻게 되죠?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 그렇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망한다 안 망한다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한국은 구조적으로 양극화의 해소의 과정이 안 보여서 저는 이걸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럼 대책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량적인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수출이 좋아지거나 내수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린 투자자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정부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일본, 중국 다 똑같은 전략이에요. 뭐죠? 부동산이나 예금에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게 소프트 랜딩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금투세 이야기들 많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투세를 만약에 시행한다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은 세금이 적용될 거고 반대편에서 나머지 비과세 영역의 투자의 비중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밸류업만 보는데 일본이 중요하게 봐는 건 자산 배정 정책이라 그래서 금투세 시행 자체가 저런 정도의 원안의 시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걸 아직 소화하기에는 저는 왜냐면 저도 이제 보좌관분들이나 그런 행사 같은 것들에 많이 참여하거나 막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더 비과세 영역이 늘어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 이슈 중에 또 하나 큰 게 연금개혁이잖아요. 어찌됐건 고갈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고령화 넘어가고 있는데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고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일본, 한국, 대만이랑 해외 투자 보면 이제 한국의 해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국가들보다는 해외 투자 총액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안 많으냐면 주식이 안 많은 게 아니에요. 주식은 파란색 선 비슷하잖아요. 거의 따라왔네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이거예요. 채권, 쿠폰형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보면 한국은 이 가정 내에서 고령화와 부동산의 부실 혹은 양극화의 심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봐서는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을 확대하는 동인들이 갈수록 커져야 되고 저는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거. 네, 가계자산의 변화죠. 그러니까 위기를 맞고 넘어가면 예금으로 가겠죠. 근데 세수의 변화들이나 구조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들로 채권으로 넘어가거나 쿠폰형 자산으로 넘어가는 건 올바른 선택일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이 망한다가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갈 머니무브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하면 밤새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정부는 비과세 영역의 금융자산의 투자의 세수의 정책들을 펴나갈 확률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다.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면 이쪽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거는 고령화와도 연계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장이 미국보다 유럽보다도 낮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의 둔화와 금리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좋게 표현을 했는데
제조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호황의 유산이라는 건 외환보유고나 가계자산인 것들인데 이제 투자가 늘어나는데 여러분 이 차트 보십시오. 이제 금융수지는 한국이 이런 구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경상수지의 흑자가 줄고 금융수지의 적자가 줄어나가는 이런 형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금리, 저성장의 패턴 내에서 해외 투자의 비중이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저는 투자자들한테 무슨 이야기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를 제가 만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쿠폰형 자산을 늘리세요. 외화 비중을 늘리세요. 그렇게 보면 현재 미국이 5.5% 기준금리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고 저성장으로 가는 단계에서 엄청난 매력적인 자산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냐면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의 캐피탈 게인이라는 시세 차익으로 보거든요. 근데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다. 그래서 가계가 겪는 문제들을 인식을 했다면 거기에서 한탄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 거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의 경험들이 엄청 중요할 거고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만의 보험사들의 전략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해요. 그게 해외 투자를 선제적으로 늘렸던 어드밴테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다는 거. 그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정부가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의 분배의 주체잖아요. 그게 정치라는 건데 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부의 재배치라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들이 경제정책을 피는 환경인데 어려워졌던 건 사실 문재인 정부부터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도 훨씬 더 큰 과제들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방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의 성장과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의 성장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시각들을 감히 가지는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근로소득은 대려 하락했고 가계 레버리지는 대려 늘어났고 주택 가격은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더하는 일로 끝났죠. 맞아요. 그렇게 됐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은 아쉬운 이야기지만 글로벌과 결이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민간 주도의 성장은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긴 하지만 현재의 핵심이 되는 AI 산업들이나 반도체 관련한 산업 부분은 전 세계가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TSMC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업체도 인텔만 해도 보세요 저거.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인데 지금 보시면 정부의 관리 재정 수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 재정의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재정 준칙을 잡고 그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는 건 옳은 방향성이겠죠.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후세를 위해서 당연히 견지돼야 될 그럼요. 과제죠. 네, 이거는 국정에. 여야 좌우가 상관없이 동의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은 경제를 조율시키는 핵심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하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의 부진들이나 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재정의 지출의 준칙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준칙을 지키는 재정 지출의 축소가 우리나라 재정 적자를 줄였냐라고 그러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적자 기업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 가는 정책이죠. 좋은 애들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애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은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재정 진축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에서 재정에 대한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라는 거예요. 되게 넌센스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좋으냐면 경기가 좋아서 통화 정책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긴축을 유지했는데 재정 확장이잖아요. 그 디커플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이 좋은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과 한국이에요. 한국은 뭐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런 거고 유럽은 유니온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지네 마음대로 못 쓰는 준칙이 있잖아요. GDP 대비. 근데 지금 이걸 늘리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기업으로 넘어가고 재정의 지출들이
그게 이제 선순환적인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보완 장치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한테 돈을 주면 가게로 넘어가는 고리들은 갈수록 단절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기다가 또 정부가 그러면 기업을 더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 네. 기업과 가게는 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돈 받아서 해외 가야 되고 그 돈 받아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서 그걸 부채화시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인 거죠. 저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같이 가야 되고 기업이 현금을 잉여하는 것들에 대한 페널티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세수의 보조 지원이 법인세 인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계부채 줄여야 되거든요. 회색선이에요. 가계부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조업 깨진 나라들이 다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줄었을 때 그 어떤 케이스를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주는 유일한 케이스는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원빈의 아저씨 영화 보면 아직 한 발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재정이 무너진 국가가 아니에요. 글로벌 주요 스탠다드보다 훨씬 높은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등급이 되게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계 국채 인덱스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재정 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남아 있고 저는 애널리스트 나부랭이로 본다면 이건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그리고 그게 구조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계로 넘어가거나 내수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 나온 투자 금액들이 다 집행되지 않겠지만 2020년부터를 더해서 24년까지 더해보면 울산의 고용과 맞먹는 수준의 고용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기업이 갈 동인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더 팩토리는 공급망을 지키는 되게 선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반도체 핵심 공정들은 TSMC도 삼성도 다 평택과 대만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정책 제언이겠습니까? 그거는 주제 넘은 이야기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떤 종목이 좋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넘어가거나 내부 투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밸류업과 상속세 재편뿐만 아니라 이익 잉여와 그리고 대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정책들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의 문제는 사회 공감대 형성의 핵심인데 신용의 총량과 한도를 제한하는 건 부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이게 가계부채의 근본적 대안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부의 재배치는 결국은 금융자산의 역할을 확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편중되거나 고령화의 사회비용 결국 사적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고 저금리 고착화에 대한 성장 둔화 관련한 부분에서 근로소득보다 금융의 안정적인 소득이 되게 그러면 전체 가계자산의 85%가 부동산인 기형적인 한국이 그리고 20% 남짓도 안 되는 금융자산의 90%가 예금인 한국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면 예. 일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본의 자산 배증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증이 뭐냐면 일본은 예금과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들이고 그게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핵심인데 우리나라 ISA가 있잖아요. 일본은 NISA입니다. 엄청 차이 나도. 네, 이게 니폰 IS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만 한 700조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한국도 이런 구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서 보면 그래서 뭘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화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마지막 조언입니다. 당신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만나본 투자자분들 중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낮습니다. 낮죠. 네. 근데 이제 1,000만 원의 비상금을 가지고 온 제 친구는 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부동산이 85%면 기대 수익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세 차익이잖아요. 네. 금융자산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만드는 투자를 해나가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한국이 처한 문제들은 예금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큰 변화를 야기한 그림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분명 저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고 PB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로 엄청 느껴지고 있거든요.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랑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산 배정 정책과 관련한 부분,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 부분의 정치적인 함의와 우리의 투자에 어떤 그 의미를 내세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말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진짜 그 우리가 3종 선물 세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정부 재정의 문제,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금 문제, 이걸 다 건드렸거든. 네. 근데 처음이에요. 이걸 다 건드리고 그것도 전략가가 이걸 다 건드린다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아유, 잠시만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러나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증권업계 아까 뭐 나부랑이라는 그 비속어를 쓰셨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주가의 등락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돼야 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식의 투자 수익률도 자연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리포트를 쓰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한국의 미래라는 리포트를 이렇게 해제 형태로 여러분께 저하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거 저희가 동시에 이 영상이 오픈되기 전에라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예고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네. 가을인데 어쨌든 좋은 특별히 좋은 가을의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